99년에 인권연대 만들었고 그 이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직업이 인권운동인데요. 예정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같은 거 담임선생님 써주잖아요. 얘는 어떤 애다. 뭐라고 써주죠,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근면, 뭐 성실 뭐 이런 건데 저는 불평불만이 많음, 말이 많음, 뭐 비판적인 이런 걸 써가지고 참 애한테 왜 그러나 했는데 저 오늘 서울 강남에서 터미널에서 이제 가경 터미널, 임시 터미널이더라고요. 터미널 짓나 보죠? 그렇게 오는데 물론 전용차로 있는데 좀 낫지만 빠져나올 땐 되게 막혔어요. 서울은 늘 막히잖아요.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이름은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서 전 그 탈 때마다 그런 게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왜 이름이 고속도로지? 저속인데? 또는 주차장인데? 게다가 돈까지 받아요. 통행료. 통행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금 비쌉니다. 왜 통행료를 받아요? 네? 어디서 통행료를 받아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잖아요. 터미널에서요? 아니. 고속버스를 타면 통행료를 버스가 대신 내는데 통행료를 받죠. 하여튼 버스든 뭐든 간에. 통행료라는 걸 받잖아요. 모든 차를. 면제는 아니에요. 고속버스는 받는데 내 요금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하여튼. 다른 나라도 통행료를 받을까요? 자본주의잖아요. 우리 같은 걸 시스템을.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 고속도로 있는데 통행료 안 받아요. 아우토반이라고 뭐 무제한 고속도로가 독일에 있다는데 통행료 안 받아요. 중국의 고속도로는 통행료 받아요. 인도도 받아요. 그러면 유럽은 안 받고 아시아는 받나요?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개발국 또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개발국. 저개발국은 안 받고, 받고 요금을.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또 건설을 하니까. 개발국은 안 받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면 한국은 개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면 선진국이거든요. 모든 지표가 선진국이에요. 이를테면 도로만 해도 그래요. 땅덩어리, 국토 대비 도로율을 계산해 보면 전 세계 1등, 제일 많이 도로가 깔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쯤에 95년부터 세계 1등이었어요. 도시국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굉장히 고속도로가 많이 깔렸는데 우리는 왜 계속 요금을 낼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1970년인데 그럼 그동안 53년 동안 요금을 받았잖아요. 그 돈만 해도 유지 관리 또 신규 건설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도 많은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 누가 좋지? 보통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가서 좋긴 하지만 요금을 내고 빨리 가는 거면 꼭 좋은지가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일단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땅값이 확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양평 고속도로도 이렇게 가다가 막 바뀌었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쇠 만드는 포스코도 건설하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롯데도 건설을 합니다. 그렇죠? 현대는 건설을 여러 군데 써요. 현대건설도 하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이냐?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마라 뭐 이런 1인 시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지금처럼 건설을 많이 하고 또 통행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막 잔머리를 굴리다가 중국을 생각해 봤어요. 중국은 통행료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통행료를 안 받는 날이 1년에 한 35일 정도 돼요. 춘절이라고 해서 설날에 한 열흘, 추석에 한 열흘씩 안 받고 자기네 뭐 노동절 이럴 때 또 안 받아요. 이게 모델이구나. 그래서
통행료를 받대. 그럼 명절이라도 좀 면제해달라 이런 거 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하고 있죠. 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그다음에 조금 고쳐보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그런 태도를 너무 싫어하셨는데 사실 이게 빔 프로젝트도 그렇고 저 여기 등이 다 이게 전구잖아요. 전구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 맞아요. 딩동댕 에디슨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불편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불만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니다. 옛날 램프, 난포 켜놓고는 초하면 끄름 나고 밝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 건강에 나쁘지도 않고 더 화난 건 없을까 해서 막 여러 번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전구를 만들어내서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전구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게 뭐 LED가 됐던 형광등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전 세계에 있는 우물, 샘 누가 팠는지 아세요? 맞아요. 목마른 사람이 팠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죠. 네. 하여튼 그런 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안 보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우승참사 얘기만 할게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래.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 말고 남들은 많이 냈으면 좋겠고 저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넓으신 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처럼 잘만 쓰면 내가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잘 써도 내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정합니까? 안 내면 쓸래 가위바위보 이겼어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는 내가 정권을 잡았어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도지사야 내가 시장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준입니다. 기준은 이런 거예요.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이런 약속이 돼 있어야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은 어디다 정해놓습니까? 주로?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법률로.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법 중에 법은 뭡니까? 그렇죠. 세법이 아니라 헌법이죠. 이거 안 웃겼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안 웃겨도 노력한다는 게 가상하니까 네. 세법 말고 헌법이에요. 헌법 잠깐 보겠습니다. 짜잔. 국가는요. 우리가 국가 체계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사실은 발명품이에요.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새도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뭐 제가 만들지 않았죠. 우리 뭐 어른들이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냐? 국가 뭐 하려고 만들었냐? 목표가 뭐냐? 하면 그거 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의 전문 앞에 써 있어서 전문인데요. 전문에 있는 조문 2개를 따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안팎의 국가 목표가 다른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국가 목표예요. 그런데 저기 제가 굵게 써놨는데 국민 생활을 어떻게 향상시켜요? 균등하게. 3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이에요. 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간다? 꼭 사와야 될 게 있어요. 뭐? 전기. 밥솥. 메이커도 있어. 코끼리 밥솥. 뭐 그런 거 사왔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누군가 일본 가서 사올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밥솥 사와요? 핸드폰 사와요? 뭐 사와요? 잘해야 카스테라 빵, 뭐 파스 사올 게 없대. 라면? 뭐 이런 정도니까 사올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가도 한국 사람들이 사올 게 없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나 제일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엄청나게 살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봐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막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엄청 발전한 건 사실인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가 목표는 뭐냐면 균등한 향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 있죠. 부가 있는데 부가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이니까요. 또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부익 부, 빈익 빈. 이런 얘기도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익숙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국민 생활이 향상됐으나 균등하게 향상되지 않았어요. 밖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밖으로는 우리가 진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고 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남북 관계도 잘 못 풀어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갑자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소리만 치고. 외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기 팔아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슬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좀 난리잖아요. 뭐 하루에 100명, 200명 죽는 게 일도 아닌데 대한민국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아쉬워요. 또 하나, 국가 목표는 뭐냐면 일단 우리들이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식 기르고 키우다 보면 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헌법 체계에서는 우리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내가 있어야 우리 자식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있어야 내가 있고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들 삶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안전이에요. 안전, 자유, 행복을 계속 지속하는 게 대한민국이란 국가 목표예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안전이. 왜 안전이 맨 앞에 있냐? 안전이 지켜져야, 안전이 담보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또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글쎄 자유로운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국가 목표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는 국민 생활이 향상돼야 한다는 거. 또 하나는 국가가 해줘야 될 최고의 역할이,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역할이 첫 번째가 안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헌법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조부터 9조까지는 총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쫙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조죠. 공무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그다음 뭐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 왜 됐는지 아세요?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공무원 연금이 좋잖아요. 공무원은 일 별로 안 시키잖아요. 공무원은 적당히 토호들하고 놀면은 잘 놀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겨울에 난방하기 부담스럽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빵빵하게 난방해가지고 반팔 입고 지낼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거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의 일을 제대로 못 시켜서 생기는 문제 일탈일 뿐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조, 본문이 시작되는 게 10조입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장을 꼽아봐라 하면 바로 전 저걸 꼽을 텐데 조문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 알았어 확인해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요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장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서울 시민은 있고 충북 도민은 없고 이런 거 없어요. 또 흔히 많이 따지는 것처럼 옛날에 막 그랬어요. 권리를 보장하기 싫으니까 윽박질렀어요. 왜 권리만 얘기하냐? 의무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옛날에 이순재가 보험 광고했을 때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두 분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셨죠? 저희 어머니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내년 4월에 총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막 18살이 됐어요. 19살이 됐어요. 근데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물론 간접세, 부가세 이런 거 냈겠지만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참정권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는 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죠. 인권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건 뭐냐면 동전의 앞면만 구멍을 낼 수 있나요? 말장난이죠. 동전은 뚫는 순간 앞뒷면이 다 뚫려요. 이건 뭐냐면 권리라는 건 의무랑 짝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죠, 한국에. 그렇죠? 국민을 별로 생각해주지 않아요, 이 은행은. 우리 은행은 우리와 하나 될 마음이 없고 하나은행도 하나 될 마음이 없고 은행들이 막 자기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국민은행에 1천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치는 거예요. 예금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채권, 국민은행은 채무가 있는 거죠. 제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죠. 그렇죠? 채권과 채무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꿔줬다면 누군가가 내 돈을 꿔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국민의 인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져요.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돈을 가지죠. 내가 뭘 가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지는 거. 그 다음에 국가는 의무를 져요. 등짐 지듯이. 가진다하고 진다는 한 글자 차이잖아요. 진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지만 앞에 가진다 하고 진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는 무거운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의무는 뭐냐면 하면 고맙고 안 하면 서운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에 의해서 인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앞에 서는 권리가 뭐냐면 누가 뭐래도 생명권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생명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권리고 예를 들어 의식주다 하면 물론 죽은 사람도 수의 입는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입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땅속에서 이제 다 썩을 거고 내가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에 사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게 그 다음에 권리로서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생명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산다. 내 생명이,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이 죽지 않고, 어차피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자연사죠. 사고로 죽지 않고, 무슨 범죄 때문에 희생되지 않고, 어떤 참사 때문에 희생되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 누구에게 달려있죠? 국가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국가에게. 국가가 나의 생명의 권리, 생명권을 보장하는 건 의무예요. 의무는 뭐라고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꼭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을까요? 의무니까. 저 세금 내요. 라면 하나 사도 세금 붙잖아요. 왜 내요? 의무니까. 나 대통령이 싫어. 도지사가 싫어. 그래서 세금 안 낼 거야. 이런 게 통하나요? 안 통하죠. 자. 그러니까, 자, 국가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네. 국가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국가는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나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연사 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국가의 실체는 뭐예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국가라는 게 뭐예요? 무슨 헛개비가 아니라 그 국가의 실체가 바로 뭐냐면 공무원인 거예요. 내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 공무원들이 보장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도둑놈도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내가 집에 불나면 선생님들 집에 불나면 누가 꺼요? 그렇죠. 국가가 꺼주잖아요. 소방방재청에서 와서 꺼줘요. 산불도 거기서 꺼주고. 집에 불 나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불 나면 평당 얼마씩 줘야 되죠? 소방서에?
모르세요? 수강세 주는 거. 주는 거냐고요? 낚이셨습니다. 안 주죠. 공짜죠. 그렇죠. 당연히 공짜죠.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니까. 근데 그걸 어떤 회사에 우리가 불 꺼달라고 전화해서 회사에 연락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다 비용을 내겠죠. 어떤 회사라면. 그럼 회사는 없지만 불 끄는 회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비실비실하고 잘 역할을 못하면. 그렇죠? 네. 도둑놈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 한 명 잡을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들 수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 소방관들은 뭐예요? 공무원들이죠. 자, 인권 공부를 또 후다닥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에 대해서 짧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인권 공부하고, 이제 오송참사 얘기로 쓱 넘어갈 겁니다. 인권은 여러 나라 말로 썼는데요. 그냥 사람, 권리예요. 뭐 영어, 프랑스, 독일어 다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권자 때문에. 사람은 어디나 똑같은데 권이라는 개념어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권한, 권력, 권세 이런 말도 다 똑같은 권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에 인권이 딱 쓰여져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사실 인권 대부분 아시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인권은 누구나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다 쓰냐 하면 뭐 존중받으면 인간답게 사는데 인격을 존중받으며 살아가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냥 태어났지 뭐 죽지 못해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으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 건 존중받으면 인간답게 사는 게 제대로 지켜지는 거가 바로 인권이라는 거죠. 권리라는 건 뭐예요? 권리? 예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써있든 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 나갈게요. 인권이란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다 인권이라고 써요. 몽골, 베트남까지.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땐 조리, 염직 이런 말 썼는데 잘 안 쓰는 말인데 조리는 아세요? 조리? 조리 잘 모르죠. 부조리는 아시죠? 부조리 말고 조리. 말이 이상하나요? 말을 참 조리 있게 하다의 조리입니다. 조리라는 건 뭐냐면 문장도 맞아야 되고 말의 내용도 맞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an rights거든요. right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들이 인권에 있는 다 뜻이에요. 뭐냐면 인권은 당연한 권리, 인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 될 권리, 인권은 언제나 보장받아야 될 권리, 인권을 보장받는 게 옳다, 정의롭다 이런 뜻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권으로 보면 내가 안전하게 오송 지하차도는 어디든 다녀야 될 권리라는 건 당연히 언제나 예외 없이 토요일 아침에도 참사는 토요일 아침에 벌어졌죠. 토요일 아침에도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 거죠. 언제나 반드시 꼭. 네. 그렇지만 정의가 쉽진 않아요. 정의가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장애인 이동권을 보면 우리나라에 한 23년 됐어요. 예전에 도청에 가장 주차하기 좋은 곳 누구 자리였어요? 도지사 자리. 지금 누구 자리예요? 장애인. 법률로 해놨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해놓으면 도지사 거기다 해놓으면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와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하나부터 100까지 인권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하나, 100둘, 100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권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인권을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최소한의 권리라고 가르쳤는데 이거 뻥입니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의 권리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최소한 요만큼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마지막까지 하는 게 인권이에요. 그렇다고 인권이라는 게 똑같은 대접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대접이냐면 옛날에 망원동에 수해 난 거 기억나세요? 84년인가?
서울의 마포구 망원동이라는 동네 갔는데 유수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택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때 저희 아는 후배가 망원동 살았어. 그래서 물이 한 이틀 만에 빠졌는데 그래서 구호품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아니 당장 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약간 충격받았는데 가보니까 뭐하고 있냐, 화분을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그 집은 2층 집이어서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밑에 세입자는 박살났고. 그래서 그동안 그럼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옆에 가든 호텔에 가서 며칠 있다 왔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물 난리가 나도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 전혀 그 난리가 달리 느껴져요. 진도 6의 지진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날 때하고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날 때 다르죠. 네팔에서 날 때 달라요. 굉장히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접을 하는 건 안 돼요. 초등학생이 막 급하게 뛰어가다가 학원에 가려고 바빠서 저를 뚝 치고 왔어요. 건방지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한테 기분 나쁘게 너 날 쳤어? 결투다, 싸우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고. 안 되죠. 제가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그렇죠? 체급이 다르니까. 똑같은 대접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접이 다르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대접이 달라요. 인권은 어떤 거냐면 부족한 사람에게 더 해주자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이 있으면 깎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취직이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애들은 속색이고라고 하여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고해라고 하니까 고통이 하면 고통의 총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자식이 참사에 희생됐다든지 하면. 그럼 지금 오송 참사 돌아가신 분들은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족들이 특별한, 그러니까 부족함으로써 너무 많은 거잖아요.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히려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데모해야 되고 가족들이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하여튼 정확한 사정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종교라는 게 이 가르칠 교회에다가 종이 마루인데 으뜸이에요, 으뜸. 그래서 으뜸 가르침이니까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죠. 맹자님이 어느 날 당상에 이렇게 있는데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냐고 왕에게 물어봐요. 양의 왕인데 소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엔 종을 만들 때 기포 같은 게 생겨서 그걸 소 피로 이렇게 칠하나 봐요. 그래야 소리가 잘 맑게 나고. 그걸 보더니 어이구 야야야야야 놔줘라 이런 거야. 놔줘라. 소가 평소에도 눈알이 크고 그래서 슬퍼 보이는데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더 슬퍼 보이는 거잖아요. 소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에 칠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때 양의 왕의 말이 재밌어요. 양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 얘기를 맹자님이 왕한테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냐? 그래요. 있었다고 답하니까 그것만으로 신이라는 건 맹자님이죠. 나는 당신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쪼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는 비싸고 양은 싸니까. 그래서 바꿨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 소는 봤고 양은 못 본 거예요.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인 겁니다. 감수성, 측은지심 이런 얘기들 하죠. 왕은 어떤 존재냐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과 옛날의 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왕은 임기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세종 같은 사람만 있다면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세종 같은 사람은 딱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어땠어요? 발채도 못 갔잖아요.
그냥 죽이고 뭐 없고 뭐 막 전쟁 나면 지 혼자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광해군 전쟁 나가서 백성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궁궐이나 짓고 있고 궁궐 진다는 게 다 백성의 피땀을 빨아내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왕들만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자질이 뭐냐면 참아 못하는 마음. 이거는 2300년 된 얘기지만 좀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물을 향해서 기어가는 어린애 얘기도 합니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 잠깐만 냅두면 애가 우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못 가게 이렇게 잡잖아요. 왜 잡아요? 사람이니까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그 애를 구하면 부모한테 칭찬받으려고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또는 구하지 않았다고 원성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나 아이고 저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요. 별거 아니야. 사람 죽진 않았어. 뭐 이렇게 오토바이랑 다 부닥쳐서 넘어졌어.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생면부지예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서 다치는 걸 보고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 뭐 119라도 내가 불러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참아 못하는 마음, 삼가는 마음이 정치인의 제일자질이라는 거야. 재상, 정승, 뭐 판서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왕의 자질인 거예요. 왕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왕은 한 번 하면 50년 집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정말 가장 후진 대통령을 마음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누구? 에? 윤석열이라고 대놓고 하시는구나. 하여튼 그 사람이 앞으로 50년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민 간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임기도 없어요. 그런데 참아 못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새겨볼 만한 마음입니다. 자, 맹자님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써놨는데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아닌 자가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자가 도지사일 수 있고 시장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 하면 요새는 다들 사람들이 뭐에 바쁘냐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막 따져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거 따져요. 근데 그 이전에 인간이란 존재는 불쌍한 상황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어지러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오라지는 거고 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가르침이죠. 이게 으뜸 가르침이에요. 자, 오송참사에 대해서 이제 일단 오송참사는 선생님들이 뭐 지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송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14명 죽고 24명 부상 포함해서 사상자가 24명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임시제방 부실공사 때문에 온 거죠. 엉터리였어요. 참사 당일날 23번이나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신호에도 국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어쩌고 그런데 23번이나 있었어요. 각기 다른 기관에. 당일날 6시 40분에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어요. 그다음 7시 50분에 임시 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요. 8시 9분에 임시 제방이 붕괴됐고 바로 27분에 강물이 8시 27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35분에 이제 차량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상황을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정리했냐면 8시 40분에 완전 침수됐죠. 토요일 아침이었죠. 이게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나왔어요. 여기에 써있는 단어는 하나도 제가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있죠. 국무총리가 이거 전체 국무를 조정하는 이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따라한 겁니다. 시간대로 그래요.
24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은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는 오랫동안 한 거니까 진짜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당일날에도 23번이나 있었고 쭉쭉쭉쭉쭉쭉 시간대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는데 브레이크 밟을 기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하냐? 국무조정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열쇠 말은 당시가 토요일 오전이었다는 거야. 토요일 오전에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경찰은요, 신고받고 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출동하지 않았어요. 내부망에다 올려놨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출동했으면, 이태원 참사도 그래요. 출동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순찰차 세워놓고 못 갑니다 하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건 물론이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출동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했어요. 뭐 이지아 터도 저거예요. 뭐 어쩌고 거짓말. 그리고 종결 처리해버렸어요. 자, 다양한 신호가 있었는데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5개 기관에 35명의 공무원, 그다음 공사 관계자 2명, 뭐 수사 의뢰하고 뭐 그랬대요. 63명 징계 추진한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기관장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충북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에 대해서는 이게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인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간부가 12명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여름에 7월 15일 날 참사 일어나고 2주가 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참사예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참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좀 참사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바보 같아서 거기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사여야 하는 욕구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진짜 참사지만 그게 아니라 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렇죠? 국무조정실은 그렇잖아요. 하여튼 도지사도 국민의힘이고 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정부 쪽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깔려 있는데도 조사 결과 이렇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검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청주지검에서. 근데 수사를 정말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5번 했대요. 5번.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부인이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초밥을 먹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초밥? 아니, 초밥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초밥을 먹었다고 오늘 압수수색을 몇 군데, 경기도청 등 몇 군데, 10군데를 했답니다. 자, 오늘이에요. 1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의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경기도청 등 10군데에 압수수색을 했대요. 근데 이재명 씨가 범죄가 있다고 그래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건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셌대요. 셌는데 오늘 거 포함하지 않고 396건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송 참사는 관련자 200명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자, 압수수색 5번이라고 그랬죠. 작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만 39만 건을 합니다. 근데 청송은 만약 관심이 있다면 5번밖에 안 했을까요? 이건 검찰이 그냥 대놓고 그냥 수사하기 싫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9만 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 1년에 살인사건 200건밖에 안 일어나요, 한국에서. 1년에 범죄는 뭐 수십만 건 일어나야 40~50만 건 일어나지만 다 벌금형이고 정말 감옥에 갈 만한 범죄는 몇만 건밖에 안 일어나요. 몇만 건. 그러니까
사람이 15명씩 죽고 부상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건은 압수수색만 본다면 정말 수백 번을 했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은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검찰이 의지가 없다는 걸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씨 오늘 거 포함하지 않고도 이재명 대표는 376번을 했대요. 그 사람에 대해 뭐 무슨 대단하니까 그랬겠지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비리를 아무리 대단하게 저질러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에 비깁니까? 어느 게 큰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말고 형사 사건의 무게 자체로 보면 어떤 게 더 큰 사건이에요? 오송이 훨씬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에요. 압수수색 5번 했다라는 건 수사 안 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관련자가 200명인데 200명을 조사했다는데 조사했다는 근거가 안 보여요. 조사했다는 말만 있어요. 정말 조사했을까요? 200명을? 오송 참사로 구속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구속부터 본격적으로 시키고 하던데 보통 때는, 그렇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다음에 놀라운 기사. 청주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얘기한 게 언제냐 하면 11월 22일이에요. 참사 나고 넉 달도 지난 다음에서야. 그러니까 이거 뭐 천천히 세워라 가라. 내 임기 중에는 수사하기 싫어, 나는 오송 참사가 싫어,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의지가 그냥 보이잖아요. 현장 감식이란 걸 만약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당일날 해야죠. 적어도 그 다음날 해야죠. 11월 22일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버젓이 얘기해요. 징계 절차를 뭐 아까 몇 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무조정실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지 누가 징계 대상인지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재래요. 국가가 잘못해서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섞여 있어요. 오송 참사는 잘못한 사람들이 여럿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청도 잘못해서 청주시도 잘못이고 충북도도 잘못이고 골고루 다 잘못, 경찰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국가의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5달이 되도록 징계받은 사람도 없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에요. 늑장 대응이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좋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늑장 대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마 무대응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죠.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은 정말 후진 세상이에요. 그럼 전 국민이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려야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고가도 다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돼요. 저기 들어가서 만약에 막 여름철에 막 물이 막 쳐들어 막 들어오고 침수가 되고 이러면은 그냥 운이야 내 목숨은.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진상규명을 정부는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정부는 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총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오송 참사의 잘못이 뭐 누구 탓이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곳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 그래도 아까 국무조정실 결과로 뭐 좀 나오긴 했지만 그거 아니고 감사원 아니고 검찰 아니고는 없나? 다른 시각으로 오송 참사를 볼 필요는 없나?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요, 그냥.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충북의 14명, 15명의 국민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 목숨은 하찮은가요? 국정조사 뭐 대단한 거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수사가 미진하면 쓰는 방법이 특별검사예요. 특별검사 안 했죠. 예? 그냥 말만 있어요. 말만. 진짜 심각한 건, 자, 아니,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죽었어요. 되게 안타까워. 할 수 없어. 죽은 다음에 할 수 없죠. 근데, 적어도 기억하고 교훈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국민들이.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살이 되게 심각한 나라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예요.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어느 나라나 사고예요. 애들이 죽으면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잘 안 죽어. 맞죠? 면역력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애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일어나서 바로 라면 끓여 먹었거든. 아니, 애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자살이라고 그랬죠. 2013년에 자살이었다 2014년에만 사고로 바뀌어요. 세월호 때문에.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2015년에 다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돼요. 다른 나라는 다 사고. 정상화됐는데 끔찍한 참사였던 거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 이런 나라가 아니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태원 참사 어이없잖아요. 그냥 놀러 갔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해밀턴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그 옆에 골목 사람들 158명, 나중에 한 명 더 죽었죠. 159명 죽은 데가 요 폭보다 좁아요. 요만한데 그 죽은 사람만 158명이니까 정말 뭐 수백 명, 물론 1000명인지 얼마가 그냥 껴가지고 그냥 둥둥둥 떠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 깔리고 여성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죽은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송 참사도 그래요. 아니 진짜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래 알았어요. 잠깐만. 그래서 앉아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들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는 사건 아무거나 그냥 교통사고는 끔찍한 일이어서 참사긴 하지만 다 참사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개개의 교통사고나 끔찍하다고 다 참사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참사라고 사회적으로 이름 붙인 사건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아니, 여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을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겨울에 생각하면 납득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기억하지 않고 교훈도 안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죠. 싸움은. 자, 정부 차원의 조사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해요. 이건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사는 뭐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누가 처벌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형사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민사도 또 필요합니다. 국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가름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가름해 주는 돈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들이 돈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죠. 근데 지금 충북도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나요? 어때요? 뭐라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도지사가 있어도 뭐 별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왜 있어요, 도지사가? 그렇게 월급 많이 주면서,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 해결을 해야죠.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오송 참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국정조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죠. 아니 이건 좋아요. 검사 탄핵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다 좋아요. 그러나 충북에는 중요한 현안이 이거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맹자님 말씀에 우물을 향해서 기어가는 어린애를 말리는 것처럼 나도 몇 번 지나다녔을 것 같은 그 지하도에서 어쩌면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일찌감치 뭐 결혼식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지나갔을지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청주시민 또 충북 도민들이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중요한 충북의 현안인 거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검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어떻다 이런 거 떠나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오송 참사 특별검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업과 교훈의 현장도 만들어야 돼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기억나시죠? 김영삼 때. 94년에. 성수대교 갑자기 뚝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학여고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그냥 막 떨어져 죽고 그랬죠? 그 추모비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강변도로에서, 그러니까 도로 한가에 있어요. 주차장은 좀 있는데. 그리고 성수대교 옆도 아니에요. 하여튼 근처에, 근방에 어딘가에. 걸어서 접근하지도 못해요. 누구도. 차를 가지고 일부러 가야 돼요. 그건 뭐죠? 싫다는 거잖아요. 싫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추모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에?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리 함부로 짓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한강 다리가 그냥 갑자기 떨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성수대교 붕괴 참사나 오송 참사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송 지하철도 바로 옆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기억의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많죠. 책임자 처벌해야죠. 잘못한 공무원들 처벌해야죠.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죠.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해야죠. 이런 게 다 진행되고 나면 그러면 오송 참사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도 남는 건 뭐예요? 유족들의 피멍 같은 건 그대로 남아요. 그렇죠? 좀 덜해지는 거지 상처나 그 아픔이나 그 모욕감이나 그런 게 어디 가지 않아요. 갈 길이 멀죠. 해야 될 일도 많고.